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레빗 2015를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정한 박경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번 레빗 강좌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에 살며 제주도인인 정한 박경배라고 합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요. 83년도 그때 제가 10대였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처음으로 PC라는 것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7년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캐드캠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강좌도 듣고 그렇게 해서 캐드에 입문을 했습니다. 계속 쭉 캐드를 해왔었고 2006년경에 처음으로 레빗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 이후로는 저 혼자서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그 실력이라기는 좀 뭐랄까 기술을 익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 어느 과 뭐 이런 거 나온 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원래 이제 건축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컴퓨터 분야였기 때문에 PC 관련 업종에서 약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다 보니까 PC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컴퓨터 그래픽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드웨어 판매에 관련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드웨어 실력을 좀 쌓기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대략 다 합쳐서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설계 정도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감리업계에 뛰어가지고 현장 상주 감리에 약 15년 정도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뭐 허송세월한 건 아니고 시공에 대해서도 나름 많이 좀 배웠고 뭐 시공자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설계 검토도 많이 했었고 또 혼자서 틈틈이 이 레빗 공부도 했었습니다. 네, 레빗을 2006년 됐으니까 거의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뭐 제가 아주 뛰어난 마스터급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가진 이 조그만 재주로 나름대로 부업을 좀 삼아 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학원에 강사로 나간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기획을 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부업을 하려면은 무료가 아닌 유료를 해야 될 텐데 왜 무료로 했냐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저를 이제 후원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저한테 뭐 현실적으로 제 뭐 은행 계좌에다 돈을 보내주시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은 뭐 여기 보면은 요런 그 빨간색 원안에 들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 놓으시면은 이게 쌓여 있어서 언제든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보기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좋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아요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좋아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는 광고가 뜹니다. 광고도 가끔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거나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진짜 한 몇 원, 몇십 원씩 이렇게 쌓여서 저한테 부업이 되고 제가 힘을 얻어서 더 강좌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광고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위에 다른 거 뭐 가끔 뭐 제주도 놀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다음에 뭐 밥 한 번 산다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근데 이제 자주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멀리서 온 손님인데 얻어먹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회 한 잔 사고 여기 또 제주도 한라산 소주 참 맛있는데 그걸 사주고 그러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 강좌를 오실 때는 이거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막 여러 번 뭐 클릭해 주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고 막 여러 번 클릭해 주고 막 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보기와 좋아요는 한 번밖에 클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광고는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한 사람이 막 수십 번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게 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후원이 그러니까 저의 그 어떤 광고 수입이 다 끊겨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저의 그 강좌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만 봐야지 하고 끊어버린 사람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번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찮잖아요. 그 돈도 안 되는데 그 왜 합니까? 그게 우리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죠. 뭐든지 이 그 레빗을 배우는 것도 사실 나중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돈 안 되는 짓을 그거 왜 합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아니 한 번 보실 때 그냥 한 번 딱 클릭만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강의를 방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발 부탁드리고요. 방해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광고 한 번씩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레빗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레빗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T라는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물론 건설에는 건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목도 있고 설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고 통신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건설에 다 관련이 있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이 레빗 자체가 BIM이라고 해서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입니다. 이 빌딩이니까 건물하고 관련돼 있고 건물은 뭐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니까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이 BIM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06년도에 그 봤지만은 2004년도, 2000년도 거의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가시화되고 있었고 현실화되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 어떤 많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 9.11 테러 사태로 무너진 그 WTC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올라오는 그라운드 제로의 그 프리덤 타워인가요? 그 타워가 이 BIM 레빗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제서야 BIM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아마 그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이제 건축의 그 근대 건축의 건축적인 요소가 아닌 어떤 이 서브 툴에 대한 이 전체적인 걸 본다면 우리가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축 업무는 제도판 위에서 T자와 삼각자, 스케일 그리고 콤파스, 요 그림에 사진에 보이는 콤파스처럼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왔었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싱지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이게 건축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저에게 이제 하라고 그랬던 거는 데생이라든지 어떤 미술적인 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컴퓨터나 컴퓨터 그래픽에 더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럼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80년대 처음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이 컴퓨터로 그림 그린다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서로 캐드를 배우겠다고 설쳐대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리포트도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였나 그때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인데 이게 90년도였을 겁니다. 아마. 레포트를 열심히 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그 당시에 워드 한글 3.0이었나요? 아니 한글 2.1이었나 봅니다. 1.1인가 2.5인가 그걸로 열심히 리포트를 쳐서 제출을 했는데 C-인가 D 플러스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같이 작업을 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일종의 전공 교양인가 그랬는데 같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A 플러스를 주고 저는 D를 줬어요.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작성한 걸 제가 카피해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작성을 하고 제가 카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나이가 많았고 걔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쟤는
워드 프로세스를 다루는 걸 능숙하고 너는 못한다라는 식으로 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점을 깎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 달랐었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으로 써서 레포트 쓰는 친구들은 없죠. 지금 누가 손으로 레포트를 씁니까? 그리고 교수가 레포트를 손으로 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교수는 구시대적인 산물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죠. 현대는 아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메일도 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교수들도 힘들 거예요. 뭐 워드 프로세서 그냥 파일 카피한 거 똑같은 자세인지 그거 다 검사하려면은 쉽지가 않겠죠.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캐드가 설계 업무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0년도가 넘어가서는 더 이상 제도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게 돼버렸죠. 지금도 제도판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무용품 파는데 그 카탈로그 보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거의 아무도 사지를 않죠. 예. 그러면 지금도 그 제도판에 연필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디자인이 필요하거나 구상이 필요할 때는 그 꼭 컴퓨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이 위에다가 펜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대략으로 스케치를 하긴 합니다. 물론 스케치라고 하기에는 완전 낙서보다도 못할 아주 흉물이지만은 하지만은 특히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설계 도면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설계 도면은 컴퓨터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캐드가 건축에 이렇게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그 생산성 및 작업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하면은 그만큼 종이도 덜 낭비하고 인력이나 시간도 덜 낭비한다는 생각이었죠. 이 도면의 작도와 수정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수백 배 이상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도면에는 어떤 변경이 생기거나 뭔가 하려면은 그 도면을 작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밤을 새야 되는 거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뭐 도면 한 장만 고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뭐 수정이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고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뻔히 알면서도. 근데 건축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벽이 하나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평면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건축 평면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 평면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층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래층에서 벽이 사라지면 위층에서도 벽이 사라져야 되든지 벽의 재질을 바꾸든지 뭔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구상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면도만 바뀌느냐? 아니죠. 단면도에서도 바뀌죠. 단면도에서도 도면이 어떤 요소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면도만 사라지나요? 또 그게 만약에 인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인면도도 고쳐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량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계획 도면에서 바꾸는 것조차도 도면 열 몇 개를 바꿔야 되는데 현장에 납품되는 시공용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디테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는 수백 장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면 한 장 그리는데 한 사람이 하루가 걸린다고 쳐요. 그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직접 손으로 그릴 때는. 그럼 1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루 동안 쫙 일을 해야 100장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한 300장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명이 하면 되지 않나? 300명 어디서 떠고날 겁니까? 보통 설계사무소가 대형 설계사무소도 설계 인력이 끽해야 100명이 단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는 많아야 열 몇 명이고 보통 서너 명, 두세 명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몇 달 걸리죠. 예, 두세 명이 쉬지 않고 100일 동안을 열심히 밤새가면서 작업을 해야 2, 300장 그려내는 겁니다. 도면을. 불가능하죠. 그런데 캐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수정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부분 수정이 가능한 거죠. 손으로 그린 설계 도면은 잘못됐을 경우 그걸 지울 수도 있지만 지우지 못하고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캐드는 새로 그릴 필요는 없이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종이 위에다가 펜으로 그린 도면은 수정을 하려면은 한 요소를 바꾸는데 도면 뭐 한 20장 정도를 수정을 한다고 쳤을 때 그 20장 수정하는데 걸리는데 2, 3일 걸리지만 캐드는 한 2, 3시간이면 충분히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거죠. 캐드의 장점이겠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반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어렵게 캐드를 배워야 돼요. 캐드 학원 가서 배우는 분들 많죠.
혼자서 열심히 연습한 분도 많고 책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머리 좋은 분들 뭐 소위 말하는 S대 나온 분들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는 뭐 한 두세 시간만 딱 하면 금세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능적인 일을 기능적인 일이기도 한데 S대 나온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배우려고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쭉 10년 가까이도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캐드 못 다루는 분들은 꽤 많잖아요. 두 번째로 이 설계 변경이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오히려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한두 번 설계 변경하는 것도 위험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 쉽잖아, 이렇게 더 특히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야, 이거 기둥 위치 요거로 바꿔. 야, 이거 바꾼 거 어렵지 않잖아. 지가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옮겨놓고서는 야, 그저께 놨다. 야, 그 전 거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건 수도 없이 벌어지죠. 네. 그 전에 종이를 할 때는 그거 바꾸는 거 쉽지 않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바꾼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 걸릴 거로 야, 일주일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꾸는 거 10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야, 빨리 지금 야, 이거 기둥 바꿔. 말 끝나자마자 야, 왜 안 바꿨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승질 급하다고 다 되는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제가 이제 그 캐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가장 큰 트러블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연필로 대충 스케치해놓고 뭔지 알아보지 못하게 해놓고 왜 이걸 빨리 못하느냐, 뭐 아침에 줘놓고 점심 때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많이 피곤하죠. 그냥 이 말 그대로 다 이 허가, 인허가 또는 준공, 뭐 납품 뭐 관련돼서 도면을 다 작도를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 야, 요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요거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거 바꾸려면은 그것도 몇 시간 걸리고 며칠이 걸리는데 그거 야, 캐드로 하는데 뭐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하여튼 뭐 며칠이 걸리고 뭐 몇 달이 걸려서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은 뭐 한 3개월 걸리고 뭐 말 타고 가면은 저기 뭐 말 바꿔 타고 막 이래서 가면은 뭐 한 2, 3일이면 가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가니까 차로 가면은 한 2, 3일이면 2, 3일이 아니라 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차도 좋아졌으니까. 그 KTX 타면은 뭐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요즘 뭐 비행기를 타도 뭐 비행기는 사실 45분인가 50분인가 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는 거죠. 야, 부산 빨리 갔다 와. 그러고서 아침에 9시에 그래 놓고 뭐 가보니까 이제 부산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부산 가는데 KTX는 2시간 반이면 가고 비행기 타면 40분이면 가는데 왜 이제 부산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상사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너라면 할 말 없지만은 그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이 중간 관리자들, 뭐 이사든 뭐 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 빨리 잘라버리십시오. 정말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비행기 탈 때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탑니까? 공항 가야 되잖아요. KTX 탈 때는 뭐 KTX 그냥 KTX 그러면 바로 무슨 순간 이동하듯이 공간 강약이라는 순간 이동처럼 KTX 타고 가는 겁니까? 그러려면 부산으로 바로 가죠. 아, KTX 타는 그 기차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KTX 타고 가서 거기서는 현장까지 가는데 뭐 KTX가 현장 앞에서 택시처럼 내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잘라버리는 게 회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농땡이 치거나 딴짓하거나 아니면은 몰래 눈치 봐서 딴짓 게으름 피우는 직원들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조직 관리자들은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시간 걸리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다 되는 거다. 예, 오너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중간 관리자라면은 그 굉장히 회사에 위험한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면을 내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뭐 기둥 위치 바꾸고 실 위치 바꾸고 화장실 방향 바꾸고 내일까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직원들은 밤새면서 해도 못하죠. 그리고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서 요거도 먹고,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졌나요? 죄송합니다. 첫 강의부터도 말이 너무 많아져. 어쨌든 실제로 생산성이나 속도 향상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게 돼버린 게 현실 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불필요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풍토 때문에 오히려 캐드가 건축에 크게 그 도움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PC가, 컴퓨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막 접목이 될 때 언론에서는 종이가 사라진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제 종이가 필요가 없다, 이제 컴퓨터로 다 한다, 이제 종이에서 다 망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출력이 더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서류 하나만 때 한 장 가지고 그걸 타입을 치든 뭐 하든 수정을 하고 아니면 수정 기호를 집어든지 해가지고 그걸 재활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글자 하나 틀리면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80년대 보통 서류 하나 꾸미는데 종이가 한 두세 장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서류 한 장 꾸미는데 평균 잡아서 한 20장에서 25장 정도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될 이유가, 뭐 80년대 후반까지는 모든 업무가 그냥 종이 위에 직접 수기로 손으로 작업을 했는데, 컴퓨터가 뭐 대중화되면서 이제 프린터까지도 대중화가 돼 버렸죠. 뭐 잉크젯 프린터는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놓고 쓰는 정도가 됐으니까, 예전처럼 수정 안 하고, 아 이거 틀렸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아 이거 사이즈가 좀 이라, 아 보기가 좀 엉성하네, 다시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다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작업은 편하죠. 그 출력도 그냥 떼기 하면 쭉 나오니까. 예전에는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결제 서류 같은 거, 어차피 종이 위에 수기로 작업을 했으니까 틀리면은 그냥 까만 줄 두 줄 쭉쭉 긋고 도장을 찍는다든지, 수정인이라 죠. 우리 옛날 결제 도장 보면은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은 게 있어서 작은 거는 뭐냐면 수정인이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 찍는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쓰죠. 지금은 틀렸어, 다시 해와. 이거죠. 그래서 오타 고쳐가지고 다시 출력하고. 저도 이 직장 상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한 방에 수정을 쫙 해가지고 쭉쭉쭉 방해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은 더 뽑을 수가 있죠. 그러면 되는데, 아주 역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요, 글자 하나 틀린 거 갖고 다시 해와. 글자 하나, 지가 나를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보고서에 진짜 3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 제출하는데, 그거를 한 100장 정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100장 정도로. 이면지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결제를 하고 나면 그거 스캔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죠. PC에다가. 이, 행정관서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그 정부나 이런 데는 아니면 대기업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서 전자문서로 대체를 해서 결제가 되고 그걸로 이제 하니까 종이 낭비가 없는데, 일반 회사나 아니면은 그 실무, 그 현장에서는 아직도 종이로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그 종이의 낭비가 심한 것들이 많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도 기침이 나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이 문 닫을 각오를 했던 제조업체들이 다른 방향을, 다른 거를 막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대기업화가 돼버렸습니다. 매출액이 80년대 대비로 아마 거의 100배 정도는 늘어났을 겁니다. 종이 양도 엄청나게 많죠. 종이 거래도 예전에는 문방구에서 조금씩 팔던 그 종이들이 지금은 이제 뭐 문방구 수준이 아니죠. 마트에 가도 그냥 몇백 박스씩 쌓아놓고 팔죠. 그래도 그게 금세 나가죠. 어쨌든 그래서 제지 회사들만 지금 키운 결과가 됐습니다. 오히려 전산화가 되면서. 요새는 책도 전자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전자책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부업을, 아르바이트를 이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일부 어떤 분들은 전자책을 출력해서 보시더라고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캐드도 원래 개발 목적은 건축 설계를 자동화하고 정밀화하고, 그래서 오류가 안 생기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었는데, 결국은 이제 현재로서는 도면을 그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그리고 설계 자체의 그 정밀화나 자동화가 아니라 이 도면 자체가, 도면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그 80년대 90년대 초반인가 나왔던 도면들, 손으로 그린 도면들이요,
그거에 비해서 글씨도 알아보기가 편해졌고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부러 도면을 글씨를 흐릿하게 쓰거나 좀 글씨를 이상하게 써서 못 알아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설계자들이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왜냐면 시공이 잘못되면 시공자들 탓하려고 글씨 못 알아본 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컴퓨터가 정확한 폰트로 아주 정확한 글씨를 뽑아주니까요. 결국은 이제 도면 출력만 정밀화되고 자동화도 이제 반자동화됐죠. 이게 자동화를 쓸 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면 출력할 일이 있으면요, 미리 그 도면을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출력하고서는 뭐 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럼 그 앞에서 이제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프린터가 고장 나거나 그럴 거 대비해가지고 에러 날 거 대비해가지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자동화가 안 되신 분들은 한 장 한 장 일일이 다 뽑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웃깁니다.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건축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정밀화가 되는 부분, 또 어떤 그 기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생각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설계라는 게 특히 더 심해요. 해놓고 나서 요거 아닌데 이거 좀 바꿔볼까? 요거 아니면 이거 좀 바꿔볼까? 이런 욕심이 많이 보여요. 이게 시간이 많을 때야 얼마든지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게 주구장창 회의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도 그런 분들 몇 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회의했던 거를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주한테 미운 털 박히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 건축이 어떻게 보면 기계화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예술 작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예. 현대 건축은 이 어떤 공장화, 자동화, 대형화, 고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제도판에서 설계를 하던 시절에 이런 대형 건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설계 인력도 진짜 막 몇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설계를 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캐드화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종이도 엄청나게 소비가 됐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캐드화가 된 설계 환경에서는 그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인력도 많이 줄고 시간도 줄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계를 다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BIM이라는 설계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이제 BIM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진에 보이는 이러한 이상한 특이한 건물을 만들 때 이거 손으로 그리는 거, 캐드로도 단지 손으로 그리는 거랑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BIM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건물들은 이상한 그 기하학적이라 그러죠. 뭐 기하학적이라 그러나요? 그 어떤 이상의 상상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 SF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BIM은 그 어떻게 해서 접목하게 되어 있냐면은 현재 500억 이상의 공공공사는 나라장터 입찰 설계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의 공공사는 이 BIM 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BIM 설계 입찰을 결과를 보면은요, BIM 전문가들이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 한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한 걸 했다라고 있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럽죠. 왜냐면 정식으로 BIM을 한 건 아니고 단지 3D 맥스처럼 해놔가지고 그냥 그 3D 모델링 해놓은 데이터를 제출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입찰에는 전혀 하자가 없게 돼버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심사하시는 분들조차도 BIM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인제 그 어떤 시제품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고 뭐 첨단 기기는 뭐 1년이면 모든 게 이제 현실화 된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동차도 뭐 10년 전 설계, 20년 전 디자인 가지고 나온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대형 어떤 그 인프라 관련된 것들은 몇십 년 걸리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바로 전에 있던 현장에서도 BIM 데이터가 있다해서 봤더니 책으로 만든 뭐 BIM 검토 보고서 그래서 뭐, 뭐 환경, 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지 나름대로 했다고 해서 뭐 좋은 말만 써놓은 책만 있고 데이터는 그 CD, DVD죠. DVD에 담겨서 제출이 됐는데 열어본 사람도 없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열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하드웨어가 받쳐주지도 않고 막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 실제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로 2016년부터는 전면 BIM 의무 적용을 실시한답니다. 물론 공공공사일 겁니다.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발주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뭐 공사라든지 발주하는 거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BIM 의무 적용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면은 어떻게든 작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건축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설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건설회사들이 하는 시공 분야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선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죠.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인허가 관련된 것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BIM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캐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캐드가 들어온 건 8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캐드화 된 거는 2000년도가 넘어서죠. 90년대 후반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현장 감리를 했는데 도면 제출이 처음에 뭐 CD로 제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쌓아놓기만 했죠. 다 청사진을 제출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청사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 세움터라 그래가지고 어떤 건축 그 인허가 관련된 행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데 그거 인재 적용된 겁니다. 2016년에 BIM 의무 적용해 버리면은 현장 공무원들은 몰라요. 그 적용하는데 20년 걸릴 거예요.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캐드하고 BIM은 하나 장 차이 굉장히 달라요. 시스템이 한 4배 정도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 청사진에서 그 DWG 파일을 바뀐 거에 4배 정도가 그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2010년 해가지고 언제서 아니 막말로 전면 의무 적용 돼버리면 BIM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BIM 데이터만 가지고 인허가 실시가 돼야지 될 텐데 그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DWG도 인재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이 정부가 의지 갖고 하려면은 일단 의무 적용하는 건 좋은데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추진하신 분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은요 당장 내년부터 2015년부터 올해가 2014년이니까 내년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BIM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도 사실은 짧아요. 어쨌든 열람하고 검토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1년 안에요. 저도 지금 이거 거의 10년 가까이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BIM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바꿉니까? 대한민국에 BIM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요. 어렵죠. 이 행정당국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 건축은요, 이 건설이라는 큰 컨스트럭션 이 아래 한 분야입니다. 이 건설에는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도 있습니다.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내장공사, 인테리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건축은 단순한 건설의 한 분야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가 있는 조형이라는 부분의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아티스트란 말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건축을 디자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빌딩 디자인이 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아키텍처라고 씁니다.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조,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거 그거보다도 더 큰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CPU를 그 컴퓨터에 사용되는
우리 뭐 펜티엄 뭐 이런 거 486, 386 이런 그 CPU를 설계하는 것도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모든 틀을 만들어놓은 이 기본적인 거를 아키텍처란다. 이 아키텍처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고 엔지니어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는 아트에 속하는 거고 엔지니어링 분야는 컨스트럭션 이쪽에 속하는 거죠. 건설에 속하는 거죠. 원래 그 이제 설계 프로세서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도면에 디자인을 하고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가나 다름없는 거였었죠. 화가와의 차이는 화가는 어떠한 그 수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조형 예술이 그러니까 조형미라든지 어떤 그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신경을 안 썼지만 건축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도면이라기는 이제 이게 스케치 그림이죠, 한마디로. 이 그림에 가로 세로 벽면에 가로 세로가 대충 그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다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축척에 맞춰서 스케일링을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축소 모형을 직접 만들고 이런 조형 예술, 어떤 디자인, 뭐 아트, 뭐 페인트, 그림, 뭐 색상까지 조명까지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는 정말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했었죠. 근데 이런 일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천재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하나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이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과 학생들의 어떤 그 연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에 보시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마 야간 막 한 일주일 정도 밤새면서 작업하고 나서 그 뒤를 이렇게 정리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70년대 봉제공장, 그 청계천에 있는 봉제공장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지 여기 안에는 사람이 없죠. 의자를 보면 사람이 대충 몇 명 있는지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볼 때 한 7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작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이 진행 속도도 어떤 좀 더 빨랄 수 있고 더 많은 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오류나 실수. 되게 웃긴 거는 실수가 7명이 있는데도 7명이 다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일을 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인간관계까지도 심각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형 예술에 이 심취한 건축가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무시한 설계를 하고 또 건축물의 사용에 불편을 끼쳐오기도 했고 또 엔지니어링만 고려된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 도시의 흉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엔지니어링 부분, 어떤 설비 부분, 사용 관련된 부분, 어떤 인체공학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 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를 들면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키가 160 몇이었는데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우리나라 평균 키는 특히 그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평균 키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80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구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옛날 60년대, 70년대 나왔던 데이터 가지고 가구 위를 잡아요. 의자에 엉덩이 끼고 책상이 너무 낮거나 천정이 머리에 부딪히는 게 출입문에 머리 박고 많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쓸모없는 불편한 건물인 거고 또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막 짓고 뭐 플랜트 시설이라고 그냥 흉하게 짓고 그러면은 막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상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나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죠. 예, 건축물은 또 이 단순한 조형이나 기능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금처럼 어떤 그 금괴처럼 딱 가치가 정해져 버리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뭐 지역 개발이 어떻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조차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건축가가 집을 이쁘게 잘 지으면 건축비가, 그러니까 건물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데, 개판을 쳐놓으면 당연히 돈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막말로 서울 한복판에다 지금 그 초가집 지어놓고 그걸 몇 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파자집 지어놓고 팔면은. 그러니까 번듯하게 콘크리트 돼가지고 튼튼한 집 지어놓고 비싼 자재 사용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싼 자재 써가지고 오면은 큰 돈 벌 것이지만, 집의 가격은 그 자재의 가격이나 디자인의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집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비싸게 지은 집과 싸게 지은 집은 차이가 나요. 싸게 지어놓고 비싸게 파는 건 그건 사기죠. 건축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은 거 하니까 막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조회도 많이 필요합니다. 안목도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 한복판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에다가 멋진 집 지어보면은 그 도로 들어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지나가 버리면은 똥값 되잖아요. 그러면은 골 때려지는 거죠. 건축가가 그러면 차라리 그 건물을 활용해서 돈 버는 건물을 지어야지 그 자체가 비싼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건축가는 사실 그런 것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업자가 많이 그런 걸 하는데, 부동산 업자가 하는 것들은 반사기나 다름없고요. 공인중개사 얘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그 돈 버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대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건축가는 그런 걸 다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건축가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했죠. 엔지니어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기술과 공학은 계산기로, 특히 컴퓨터화 되면서 계산도 빨라졌죠. 옛날에 계산기들처럼 하지 않고 면적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엑셀이라는 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뭐 구조 계산은 마이더스라는 프로그램이 뭐 완전히 꽉 잡고 있고, 거리나 이런 수치들은 캐드로 다, 그러니까 캐드가 그 그림 그리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 움직임은 다 수치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해결이 돼요. 예전에는 정말 막 까다롭게 했던 콤파스나 이런 걸 했을 때 조금만 일부러 틀리게 해도 접촉되는 그런 뭐 일조권이라든지 뭐 시야 확보라든지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캐드로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조형 예술이 너무 힘들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전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투시도라든지 조감도, 흔히 조감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자가 되면 거의 조감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했는데,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니까 거의 실제 사진과 비슷한 분위기를 나오죠. 그렇게 조형 예술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사진처럼 나오지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떤지는 몰라요. 더군다나 밤낮이 있고 환경이 그 구름이 많을 때가 있고 햇빛이 쨍쨍 내릴 때가 있고 볼 때마다 시시각각이 다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걸 맞춘다는 건 어려웠죠. 예전에 오토데스크사를 통해서 3D 비즈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사진이 3D 비즈였는데, 3D 스튜디오 비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개발이 중지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렌더링 할 때, 그 투시도를 작성할 때 쓰는 컴퓨터 그래픽스 할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프로그램이죠. 3D 스튜디오 맥스, 이전에 그게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3D 스튜디오가 3DX 맥스를 발전한 건데, 3D 맥스가 컴퓨터 그래픽 단순한 CG, 영화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 쓰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인테리어나 건축으로 넘어와가지고 표현할 때는 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수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캐드하고 환경이 너무 다른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D 비즈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어요. 이거 뭐냐면 3D 맥스와 오토캐드,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합친 거였습니다. 어떤 그 건축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때 수치를 직접 뭐 몇 미리, 몇 미터 뭐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잠깐은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런데 역시 많이 어렵다. 그리고 캐드, 쉽게 말하면 오토캐드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3D 비즈까지 해버리다 보니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 그래픽용으로 좋지 않냐? 3D 비즈를 안 써도 3D 맥스나 뭐 알리아스나 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오토캐드랑 데이터 다 호환되고 어차피 작업하는 거 똑같고 그러면 굳이 이쪽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요 시점에서 이제 BIM 개념이 확정이 되고 레빗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D 비즈에서 탈바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진화를 한 게 오토데스크 레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레빗은 2006 버전부터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014 버전으로 되고 2015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레빗은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BIM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BIM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자인 처음에 어떤 그 건축 디자인을 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엔지니어링을 다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설계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계단을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마감재나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게 다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못 쓰는 거죠, 이거를. 왜냐?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랬습니다. 도면에 그어져 있는 선이 트렌치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렌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감리를 현장에 나가서 시공자한테 설명을 듣고 아 이게 트렌치구나. 이 트렌치라는 게 바닥에 고인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는 물길을 만들어주는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은 거죠. 설계실에서 맨날 도면을 그려봐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혀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설 현장 자체에 가서 실물을 떼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도면에 표시되는 이 요소가 뭔지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나마 레빗은 3D로 보여주니까 3차원으로 보여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건축 습성에 어떤 설계 습성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를 아는 분. 물론 건축 설계도 맨날 제도판 앞에만 붙어 있었던 사람은 그 설계를 제대로 못해요. 남들이 했던 것만 베끼기만 해요. 정말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뭐 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또 실생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겪어본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게 되겠죠. 어쨌든 이 레빗은 BIM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예. 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쨌든 그 설계적인 건축적인 실력도 지식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금세 익숙해지면 이 부분이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첫 강좌의 OT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근데 OT가 몇 개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좌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